지난 이야기.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낸 후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된 카트린 드 메디치. 그녀는 집권 초기부터 기강잡기에 돌입한다. 제일 눈엣 가시였던 디안부터 눈앞에서 치우고 며느리는 저 멀리 쫓아버렸으며 딸을 넘본 기지공작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제 사적 복수를 마친 그녀에게는 죽은 남편과 아들이 남기고 간 종교개혁의 갈등과 추락한 왕권의 복귀만이 남았다. 그녀가 가져온 타겟책은 마고와 나바르의 정략결혼. 잠깐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나 싶은 찰나 일이 벌어진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기지공작이 콜리니 제독을 암살하려 한 것이다. 다행히 암살은 미수로 그쳤으나 파리 전체가 일촉즉발에 이르렀고 결국 그녀는 가톨릭과 위그노 둘 중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선택의 기로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한 그녀가 망설인 동안 위그노 학살에 대한 광기가 파리를 넘어 프랑스 왕국 전체로 번진다. 그 와중에 본래 유약했던 아들 샤를 9세는 죄책감에 시달려 죽고 말았고 중년에 접어든 그녀도 자신이 가장 총애한 아들 앙리 3세에게 프랑스의 명운을 건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품고 등장한 앙리 3세. 하지만 막상 왕위에 오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 온갖 기행을 부리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에서 숱한 수모를 겪다 돌아왔으니 얼마나 권력의 맛이 그리웠을까요? 그의 기행을 몇 가지 살펴보면 가장 먼저 레미뇽이라고 하는 집단을 가까이 했죠. 민용은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이 또는 젊은이라는 뜻으로 특히 어린 여자아이한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앞에 레가 붙어 복수형이 된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모 카페도 상호명에 이 단어를 넣었던데 당시에는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죠. 동시대의 연대기 작가 피에르 드 레스투알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어리석고 거만했으며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 때문에 극도로 혐오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왕이 그들에게 준 엄청난 선물은 그들을 더욱 혐오스럽게 만들었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앙리 3세가 동성애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과 사치를 부리며 방탕한 생활을 한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보였죠. 그는 원치 않는 타향살이를 시킨 어머니에 대해 심리적 반발심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왕들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국가의 어머니라 칭송하고 다녔고 티나지 않게 그녀와 그녀의 신복들을 국정에서 배제했어요. 그녀도 당시 심한 폐렴을 앓고 있던 터라 자연스레 밀려났죠. 모자의 권력 교체로 어수선한 사이 그동안 루브르 궁에서 잊혀져 가던 나바르가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 마고에게 도움을 청해요. 마고는 일단 동생 알랑송 공작 프랑수아를 먼저 탈출시켰죠. 왜 뜬금없이 알랑송이 등장했을까요? 알랑송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이후 샤를 9세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자국민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광경을 보고는 이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형에게 반기를 든 거죠. 많은 이들이 그를 지지했어요. 특히 온건 가톨릭파와 위그노가 그에게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여 불평당을 창설해 그를 수장으로 내세웠죠. 마고 부부도 이 대열에 합류하여 공식적으로 그를 차기 국왕으로까지 추대했어요. 당시 샤를 9세는 병이 악화되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고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으며 유력 계승권자인 앙리 3세는 폴란드 왕위를 이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예비 1번인 그에게 이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러나 카트린은 오히려 그를 루브르 궁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아무래도 그녀 또한 학살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테니 겁이 났을 겁니다. 이후 두 차례 불평당 당원들이 알랑송과 나바르를 구출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죠. 주모자들은 반역죄를 선고받아 사형당했는데요. 그 사유가 좀 독특합니다. 조셉 보니페이스 드 라몰의 경우 그의 소유물로 추정되는 바늘에 찔린 밀랍 인형이 발견되었죠. 실제로 그가 그 인형의 주인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카트린은 그가 그 인형으로 샤를 9세를 저주했고 그 때문에 샤를 9세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피렌체의 점성가이자 자신의 조언가였던 코시모 루기에리를 팝니다. 루기에리는 일생 동안 신비술, 흑마법, 요술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사실 그 인형은 루기에리의 것이었으며 라몰이 왕을 저주하기 위해 그에게서 인형을 입수했다고 꾸몄어요. 1317년 교황 요한 22세가 주술로 암살당할 뻔했던 만큼 당시 주술은 시대 정서에 반하는 행위였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론은 이미 카트린에게 기울었으며 그의 사형 집행은 기정사실화되었죠. 인형을 제공한 루기에리 역시 처벌을 면치 못했는데요.
재밌게도 그는 추후 정식으로 사면받아 죽을 때까지 생 마티웨이의 수도원장으로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트린의 방해와 앙리 3세의 직권으로 불평당은 잠시 주춤해요. 하지만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고 앙리 3세도 후사를 두지 못하고 있었기에 알랑송은 더 강력한 차기 왕권 주자가 되었죠. 그래서 마고가 남편보다 동생을 먼저 탈출시키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8일에 탈출한 알랑송은 그대로 자신의 영지로 넘어가 불평파 세력을 규합하고 기지공작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바르 역시 이듬해인 1576년 홍대 공작과 함께 탈출에 성공해 고국으로 돌아갔죠. 고국에 도착한 나바르는 가장 먼저 반강제적으로 했던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위군어 세력을 집결시킨 뒤 곧바로 알랑송과 함께 앙리 3세를 압박해 나갔어요. 동생과 매부의 공세에 당황한 앙리 3세는 얼결에 본리의 칙령을 체결하고 말았죠. 그러나 이는 또다시 기지공작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리의 칙령이 위군어 측에 지나칠 정도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며 들고 일어섰어요. 자신의 가문뿐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중산층들을 끌어들여 가톨릭 동맹을 결성했죠. 그러자 앙리 3세는 다시 어영부영 새로운 조약을 발의해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1577년 베라주라크 조약으로 인해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때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마고 부부가 극적 결합하게 되죠. 사랑 없이 시작된 결혼이었으나 함께 사선을 넘었으니 없던 정도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두 사람 모두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바르는 겁이 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마고의 남자 형제들은 모두 후사를 보지 못했기에 더욱 불안했겠죠. 그러던 중 1584년 처남 알랑송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국부 오라녜공 빌럼 1세가 차기 총독으로 알랑송을 지목했었거든요. 프랑스 왕자인 그를 끌어들여 스페인을 견제할 요량이었죠. 그러나 홀란트와 제일란트 그리고 안드베르펜 등 북부의 도시민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열받은 그는 1583년 안드베르펜을 무력으로 침공했다가 되려 역으로 당하고 만 거예요. 시리에 빠진 그는 시름시름 앓다 결국 형 샤를 9세처럼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예상치 못한 그의 죽음에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나바르는 홀로 쾌제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발로와 앙굴렘 왕가에는 더 이상 후계를 이을 만한 남성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왕조가 그랬듯 만약 앙리 3세가 계속해서 후사를 보지 못할 경우 현 왕조와 가장 가까운 가문이 물려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문이 바로 부르봉 본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르봉 가문의 적통 계승자였어요. 물론 그는 마고의 남편으로서 왕위를 이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전자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고가 남자를 밝히고 방탕하였다는 소문을 나바르가 흘렸거나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그녀 없이도 왕이 될 수 있었고 불임이라는 확실치 않은 이혼 사유를 들이미느니 차라리 추문을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이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마고가 바람을 피긴 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거론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뷔시와 샹발롱이 있었죠. 하지만 뷔시는 남편의 외도에 못 이겨 진행한 질투 유발 작전이었고 샹발롱은 거의 펜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성 편력은 나바라가 훨씬 심했어요. 그는 훗날 호세광이라 불릴 정도로 여자를 밝혔죠. 그때에는 물은 남자가 색을 밝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욕을 강요하는 위그노 입장에서 그의 이러한 행위는 죄악과도 같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마고를 더 더럽힐 수밖에 없었어요. 1574년 위그노는 팜플렛을 통해 마고가 두 오빠들과 근친상간을 했다고 유포했죠. 그리고 1607년에는 과거 알랑송과 나바르를 구하려다 처형당했던 라몰이 사실 마고의 연인이었고 그녀는 그의 머리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나중에 이본르 탑거리에 묻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가 차용해 소설 여왕 마고를 집필하게 되면서 기정사실화돼요. 책에서는 성 바르톨로메오 주길의 학살 때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라몰이 도망을 치다 마고와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녀는 그를 구해줌으로써 둘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이후 나바르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그에게 남편의 탈출을 도와달라 애원합니다. 그는 나바르를 구출한 뒤 그녀도 데려오기 위해 파리로 돌아오지만 가톨릭 세력에게 붙잡혀 처형당하고 말았죠. 그녀는 그의 죽음에 슬퍼하며 그의 머리를 챙겨 나바르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게 소설 내용 중 일부예요. 이는 영화 여왕 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학살에서 마고가 구한 것은 라몰이 아닌 티이안이라는 신사였고, 라몰은 그저 알랑송의 신복이었으며 그가 나바르의 탈출을 도운 것은 맞으나 시기가 전혀 달랐어요. 문제는 그들에게 진실이 무엇이든 하등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